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출마설로 주목받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행으로는 46년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조속한 추경안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전남과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관세 위기 속에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1분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대행의 시정연설은 1979년 이후 46년 만입니다. 시정연설은 여야의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속에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한 대행의 대선행을 반기거나 불편해하는 목소리로 보입니다. 한 대행은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듯 했지만 출마 질문에는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옅은 미소로 이야기를 나누며 국회 로텐더홀로 들어갑니다. 한 대행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며 진행하는 시정연설을 한 건 1979년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입니다. 한 대행은 정치적 발언 없이 추가 경정 예산의 필요성에 집중했습니다.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은 모두 12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재해 재난 대응에 약 3조 2천억 원, 통상과 인공지능 AI 지원에 약 4조 4천억 원, 민생 안정 분야에 약 4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대선 출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한 대행은 답을 피했습니다. 출마 계획 있으십니까? 입장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이유 있으십니까? 이후 한 대행은 인천시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천원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전방위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한 대행은 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대안을 제시해 안정감 있는 대권 주자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한 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박수로 환영하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반발도 거셌습니다. 조희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로 들어올 때에 맞춰 피켓 시위를 열고 한 대행을 규탄했습니다. 내란대행 한덕수는 대권노름 중단하라! 중단하라! 여기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닙니다. 한 대행이 시정연설을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과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정부가 강성한 2025년. 반면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을 마친 한 대행을 향해 박수를 치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을 향해 작심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 나와 우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격이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차 내란이자 윤석열을 부활시키려는 두 번째 친이 쿠데타의 다름 아닙니다. 한 대행이 아직 어떤 의사표시도 없는데 민주당이 한 대행을 지금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도 왜 민주당이 저럴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성과 비난 속에 시정연설이 끝난 가운데 시급한 추경은 규모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실제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임박해졌다는 말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덕수 출마론에 비판적이었던 홍준표 후보는 한대행과 함께하겠다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내용은 김현 기자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덕수 출마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1차 경선 컷오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죠. 나는 비상식으로 보았으니까. 그러나 당원과 국민들의 요구가 모두 안고 가라는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 비명계와의 연대도 강조했는데 이 대선 승리 후에는 이재명 세력과도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출마론을 비판해온 한동훈 후보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변화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빅텐트 기류가 강해지는 모습인데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1차 경선이 확실한 일강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없이는 2차 경선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후보들 사이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네, 그야말로 하루 만에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관련해 국민의힘 후보들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는지 달라진 이유 등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회팀 최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홍준표 후보가 불과 이틀 전에 같은 자리였어요. 같은 자리에서 한덕수 대행은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일단 입장 변화가 감지된 건 어제 저녁부터인데요. 어제 낮까지만 해도 단일화에 대해선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해방 놀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나는 그거 보고 절에 추대해가지고 이재명이 하고 단일화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부터 입장이 급선회한 겁니다. 그러면 낮에는 반대, 저녁에는 찬성.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평소 오늘 본인 스타일대로 입장을 바꾼 건 맞다. 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독자 노선보다 단일화가 득이 된다는 판단일 텐데요. 이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 사태는 탄핵으로 정리되었고 우리는 지금 대선 승리의 목표만 남아 있습니다. 전향적인 입장 전환으로 일단 당내 경선을 통과하고 향후 본선에서의 정치적 공간과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한동훈 후보도 입장이 좀 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뭔가 좀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는데요. 네. 우선 김문수 후보는 한대행을 지지했던 의원들을 캠프 인사로 영입할 만큼 단일화에 가장 전향적입니다. 원래부터 찬성을 했고요. 네. 한동훈 후보는 닫았던 문을 연 분위기입니다. 네. 그동안 한대행 출마에 대해 홍 후보만큼이나 부정적이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돌연 계엄 당시 한대행과의 인연을 부각하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반면구도를 위한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어서 향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그렇다면 4명의 후보 중에 일단 3명은 문을 활짝 열어놨고 안철수 후보는 문을 살짝만 열어놨는데 이렇게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임박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좀 있어서인가요? 일단 이렇게 선거 기간에 입장을 바꾸는 건 바로 지지율 때문인데요. 네. 특히 찬탄, 반탄 이렇게 극명한 2대2 구도인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셈법은 더 복잡해 보입니다. 여기에 유력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서 단일화 이슈는 당의 본선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보수 지지층이 대선 승리를 위한 빅텐트의 적극적인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캠프 관계자는 당심이 50%나 반영되는 이번 경선에서 싫든 좋든 한덕수 차출론에 동의하는 당내 분위기를 무시할 수 있겠냐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는 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든 흔들어야 하는 국민의힘의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대선을 그나마 유리하게 이끌려면 1대1 양강 구도가 최선인데 그러기 위해선 단일화만큼 파괴력을 가진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변수는 또 있는데요. 한대행과 단일화를 한다 해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남아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인데 이 후보의 완강한 거부 입장에도 연일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선 초반 변수였던 단일화가 이제 국민의힘 경선의 상수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빅텐트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부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을 40일 앞둔 여론조사도 발표됐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여전히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는 가상 3자 대결에서 누구와 경쟁해도 40%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N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가 40%가 넘는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오른 수치로 해당 조사에서 이 후보가 40%의 지지율을 넘긴 건 처음입니다. 이 후보의 뒤를 이어 홍준표,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0%, 한동훈 예비후보는 8%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고정한 채 국민의힘 대선 후보 4명을 바꾸며 진행한 가상 3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대진표와 상관없이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김문수 후보를 넣은 3자 대결에선 이 후보가 46%, 김 후보가 25%로 21%포인트 차를 보였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19%포인트, 한동훈 후보 24%포인트, 안철수 후보와는 29%포인트의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이 후보는 40%대 중반 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이준석 후보는 10% 내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각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93%,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28%로 1위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5%,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은 2%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는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한덕수 대행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오늘 일제히 당에 뿌린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립의대 설립을 약속했고 김경수, 김동연 후보도 지역 수건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4개 권역 순회 경선 중 유일하게 당일이 아닌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은 이재명 예비후보는 텃밭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앞서 제시한 공공의대 공약과 관련해 전남과 전북에 각각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불균형 발전의 피해 지역인 호남을 제대로 발전시키겠다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리백 3단이나 또 필요한 기반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서 지방 균형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남 사위를 강조하고 있는 김경수 예비후보는 광주와 목포를 찾아 접촉면을 넓히며 호남 띄우기에 주력했습니다. 호남의 사위 몫을 톡톡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이 후보와 비슷하게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과 함께 전 남북을 아우르는 서해안 신재생 에너지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전북을 에코산업 메카로 만들고 싶습니다. 새만금 핵심 인프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지역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은 이재명 예비후보와 반전을 노리는 양김 후보가 일제히 호남 구애에 주력한 가운데 민주당 텃밭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논란도 커졌습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 좌초됐는데 다시 설립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사들이 또 반대에 나선 겁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쏟아지던 비에도 아랑곳 없이 공공의대 설립 반대에 나섰던 의사들. 코로나 위기 와중에 집단 행동 움직임까지 보이자 결국 정부는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합의문까지 써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또다시 공공의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후보 측은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지역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당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역 공공병원이나 군병원, 보건소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의사 1만 명을 늘려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과에 집중된다면 헛다리만 짚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공공의대 정원만큼 의사 수가 늘어나는 데다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결국 인기과, 인기지역으로 쏠릴 게 뻔하다는 겁니다. 의사협회도 이전에 추진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며 일축했습니다. 한 10년 전에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걸 비판하거나 얘기하지는 않는다. 공공의대가 설립된다고 해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만큼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4강에 오른 국민의힘 후보들이 오늘부터 1대1 맞수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웃으며 시작한 듯 했지만 역시나 곧바로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의 치열한 설전 현장, 정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문수, 한동훈 예비후보가 손을 맞잡은 것도 잠시. 곧바로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은 배신자라며 배신자 프레임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긴밀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다. 이거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 있느냐. 격앙된 한동훈 후보, 누가 배신자냐며 역공했습니다. 대통령 편을 들으셨을 겁니까? 그걸 배신이라고 부르십니까? 아직도 이런 얘기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보고 있는 것. 주도권을 두고 한 후보가 반발하기도 했는데 김문수 후보의 유죄 전력이 이재명보다 더 많다고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번도 주도권 토론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겁니까?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벌금 조금 낸 거 이런 걸 가지고 폭행 치상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폭행 치상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 저는 드러난 계엄 위헌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고 계엄이 위헌이 아니라면서요? 계엄 자체는 위헌이 아니죠. 김문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맞수 토론에서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버림으로써 이재명이라는 천하의 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 날뛰고 제가 탄핵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명문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후보 4명은 1대1 맞수 토론을 마친 뒤 오는 26일 토요일 MBN이 주관하는 4강 토론에서 110분간 치열한 사자 토론을 벌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맞수 토론은 정치 톡톡에서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교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그런데 이 토론에서 정광훈 목사를 놓고도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한 후보가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따져 묻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올해 2월에 전광훈 목사 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한동훈 후보님께서는 정광훈 목사가 무슨 사회주의를 하는 그런 목사입니까? 뭡니까? 예, 전 목사와 가까운 거 아니냐, 칭찬하지 않았냐는 한 후보의 질문에 김 후보는 소통이 없다면서 거리를 뒀는데요. 그러면서도 칭찬이 뭐가 문제냐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오늘 본인이 직접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출마가 못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오늘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주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전 목사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으로는 피선거권이 상실된 상태인 만큼 어떻게 출마를 하겠느냐는 거냐는 질문이 이어졌고요. 전 목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왜 선거에 못 나갑니까? 앞에 거는 사실은요, 무효라고 봐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판결이라면서 법원 판결을 무시한다는 입장인데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2028년 8월까지는 출마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마 자체도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또 오늘 기자회견장에서는 기자들을 끌어내라 이런 말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목받은 장면, 기자들과 언성을 높이는 촌극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취재진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고발한 특정 기자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면서 반말로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아니, 헛소리 하지 말고 질문을 난 안 받아요. 나를 고발했잖아. 왜 당신부터 손을 들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요. 전 목사가 메이저 언론 없냐, 메이저 언론부터 질문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질문을 거부당한 기자가 계속 항의를 하자 급기야는 끌어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끝내자. 나가란 말이야. 내가 나가라면 나가. 나는 여기 주인공이야. 네, 주인공이라는 말이 이렇게 좀 무섭게 들리나요? 또 다른 얘기도 좀 나눠볼까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과 설전이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진실이 뭔지 모른다고 즉답을 피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 신정훈 위원장이 퇴장을 명령했는데요. 박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이 계속됐습니다. 자, 국회 경위 나와서 퇴장시켜 주세요. 국회법 145조에 참고인을 퇴장시킬 명령은 위원장에게 없습니다. 퇴장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권한이 없다면서 옹호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서면서 결국 회의가 정회됐는데요. 모두 자리를 뜨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자리를 지키던 박 위원장. 결국 재개된 회의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질의할 게 없다는 이유를 든 끝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네, 오늘도 정치권과 주변의 설전 씁쓸하게 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이 계속 남는데 주인공 얘기가 남는데 분명한 건 주인공은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국민인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제 전원합의체 회부한 지 사흘 만에 두 번째 심리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이 대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먼저 현지호 기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2차 기일을 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당일 바로 첫 기일을 연 뒤 이틀 만입니다. 아침 출근길 조 대법원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아무 말 없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첫 기일은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다른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2차 기일에서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차례 열리는 전원합의 기일이 회부 직후 사흘 만에 두 차례나 열리는 건 이례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 사건을 되도록 빨리 처리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의지가 드러났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합의 기일 전 재판연구관이 사전 검토한 내용을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2차 기일에 앞서 사건에 대한 검토는 이미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6월 대선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빠르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다음 달 10일 전까지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후보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2심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을지 아니면 그대로 확정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대법원의 이례적 속도 전에 이재명 예비 후보와 민주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심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사실상 대권의 날개를 달겠지만
그 반대라면 그 파장을 예상하기 어렵죠. 대법원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도 이어지는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례적인 상고심 심리 속도에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의 출마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사법의 정처를 모색한다면 혹시 모를 그것은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당 의원총회에서는 대법원의 상식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와 함께 대법원을 겨냥해 오해의 소지를 직접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률가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MBN에 재판 진행 속도로 볼 때 이미 정해진 방침이 있는 것 같다면서 무죄 확정을 예상한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이 판결을 두려워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진심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무죄를 믿는다면 신속한 재판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캥겨서 대법원을 이렇게 치졸하게 압박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은 삼간다는 방침인데 친명계 의원들은 관련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려선 안 된다며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전사위가 항공사에 채용된 건 부당한 특혜였고 항공사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은 뇌물이라는 판단입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딸 다혜 씨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서 씨가 채용되면서 1년 7개월간 급여와 주거비 등으로 2억 1,7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을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본 겁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고 서면 조사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딸과 서 씨가 태국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장 인사 문제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만 기소하고 딸 다혜 씨와 서 씨는 불기소 처분해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지검이 공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진 않았지만 검찰은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판례가 영향을 줬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무의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해 뇌물죄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의 판단 근거와 이유는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실질적 수혜자는 특혜 채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입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금전이나 현물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도 뇌물수수로 징역 20년 등의 형을 받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 건 별도의 재단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직무 범위에 속하고 그와 관련돼 돈이 전달됐다며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소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이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등의 정황을 대가관계로 본 건 이 전 대통령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도 뇌물을 준 사람이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대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검찰은 문 전 대통령도 직접 금전을 받진 않았지만 대통령이라는 직무의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예, 오늘 검찰 기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 진보 진영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짜맞춘 벼락 기소라며 검찰개혁 계기로 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강영호 기자입니다.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질의 답변서를 작성 중이었다며 짜맞춰 놓은 가공의 사실에 기반한 위법한 벼락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대응도 이어졌습니다.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시 정치질을 시작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아래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도 정상적 급여를 뇌물로 둔갑시켜 날치기 기소했다며 검찰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기소를 계기로 진보 진영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잡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를 사조직처럼 부리며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하게 했다며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를 철수했습니다.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은 GP 철수의 기준을 시설물 완전 파괴에서 불능화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불능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부실 검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가 폭발합니다. 당시 남북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GP 폭발과 시범 철수에 대한 상호 검증을 실시했고 군은 북측 GP의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근본 시범 철수한 북측의 GP가 감시 초소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여 불능화가 달성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군은 GP 철수 완료의 기준을 애초 시설물 완전 파괴에서 불능화로 완화시켰습니다. 이는 북한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태가 불능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루 동안 진행된 현장 검증만으로는 지하시설이 파괴됐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모호한 표현과 함께 GP 철수가 완료됐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또 합참은 국방부의 GP 철수 시 경계작전상 우려되는 점 등을 보고했지만 유엔군 사령관에게는 입장을 바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군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금융당국이 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오너와 전현직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는 제외했죠. 여러 해석이 나오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각돼 오너 일가가 100억 원이 넘는 주가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이른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범이자 김 여사 통장 관리인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지난해 제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조사 7달 만에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김 여사와 이 대표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석이 나오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회견에 나서 그동안 철저하게 조사했고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겨 판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특정 인물들 대상 자금 추적 자료 일체를 검찰로 인계하여 객관적으로 점검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검찰의 시간인 듯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임명권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던 만큼 늑장 조사, 부실 조사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은 것도 있고 공정성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 자신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검찰의 조사 자료 일체를 넘겼다고 밝힌 만큼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김건희 여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김 여사 측도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말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 측의 조사를 위한 의견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소환 날짜는 잡히지 않았고 이후 검찰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높였습니다. 최근 검찰은 2022년 6일 지방선거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공천에 개입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당시 공천 과정에서 당내 잡음이 있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예비후보였던 문충은 환동회 연구원장 등을 소환했습니다. 이들이 김 여사의 개입으로 공천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검찰은 김상민 전 검사도 불러 같은 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를 김 전 검사에게 물려주려 한 의혹도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검찰은 다시 김 여사 측과 면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성사된 면담으로 검찰은 소환 조사 방침을 전하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이 실제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서 특혜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사가 성사된다면 윤 전 대통령 조사도 곧이어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모습을 담기 위해 조문 첫날 2만 명 넘게 몰렸습니다. 오전 일찍부터 줄을 서도 4시간 안팎으로 대기해야 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자 교황청은 예정에 없던 밤샘 개방을 허용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뜨거운 햇볕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문 행렬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이 꽉 찼습니다. 약 4시간 동안 야외에서 기다린 끝에 성당 안으로 입장한 조문객은 피로한 기색 속에서도 교황의 마지막 모습을 본 감동을 전했습니다. A real pleasure and privilege to be there. The queuing was difficult, but kind of worth it in the end. Muchísimo. Tengo así la piel, el alma así en el borde. 일반인 조문 첫날 당초 자정까지였던 조문 시간은 새벽 청소 시간인 1시간을 제외하고 밤샘 개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첫날 8시간 동안 예상보다 많이 2만 명가량의 인파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교황을 계리는 행렬은 바티칸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10년 전 교황이 깜짝 일정으로 찾아가 안아준 빈곤층 아이도 어엿한 20살 청년이 되어 교황의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Nalungkot talaga yung buong pamilya namin. Gawa ng yung kasayahan na binigay sa amin ni Pope, yung memory na binigay sa amin ni Pope. Yan hindi namin malilimutan. 일반 조문객에게 허용된 남은 시간은 이틀. 오는 26일에는 성 베드로 광장에서 전 세계 정상이 모인 가운데 교황의 장례 미사가 진행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인원이 지난 2년 동안 3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이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기존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낮춘 탓인데요. 건보 재정에 도움이 될 거란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불만도 많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퇴 공무원 A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받는 연금이 167만 원, 1년에 2,004만 원인데 4만 원 차이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것입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그 전에는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분류했는데 이를 2천만 원 이하로 낮춘 겁니다. 이 때문에 31만 명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했고 평균 1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게 됐습니다.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비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산이 적어 연금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고령의 수급자들에게 부담이 생긴 탓입니다. 그만큼 내렸다는 거는 더 그만큼 우리한테 부담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우리한테 혜택이 돌아오는지 그게 또 의문스럽고. 부부 한 명의 소득이 2천만 원 넘겼다고 둘 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하는 게 올바르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4년 동안 보험료를 일정 비율만큼 감면하며 불만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미군 오산 공군 기지를 무단 촬영했다가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풀려난 중국인 2명이 이틀 만에 또다시 군부대 등을 촬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또 석방됐는데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미군 오산 공군기지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중국인 A씨 등 2명이 부대 내부를 촬영하는 것 같다는 미군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50대와 10대인 2사람은 부자 관계로 지난 21일 기지 인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하다 적발된 동일인이었습니다. 국정원 군등과 합동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로부터 아들이 비행기를 좋아해 찍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대공 용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적발 6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불과 이틀 만인 어제 A씨 부자는 버젓이 오산기지를 다시 찾아 전투기 등을 재차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은 2시간 만에 2사람을 석방했습니다. 현행법상 보안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건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난 19일에 입국한 뒤 21일에 오산기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아가며 2차례나 촬영을 강행한 건 석연치 않은 행보라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은 적국에 한정되기 때문에 의심스럽더라도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된 간첩법을 외국으로 개정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 안전에 대한 보안 시설이고 군사 제한 구역인데 사소한 정보라도 적국에게 중국을 우회해서 북한에게 넘어간다면 현재 A씨 부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의성 산불, 그 실화자로 알려진 2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불은 성묘를 갔던 가족이 나무를 태우려다가 두 번째 불은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 명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맞은편 야산에서 조금씩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곧 시뻘건 화염이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집니다. 안동 하회마을까지 위협했던 두 번째 의성산불의 최초 발화 모습입니다. 인근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운 걸로 알려진 피의자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럼 아직도 그 억울하신 거? 쓰레기 태운 것 때문에 불난 게 아니라고? 예.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묘를 하다 첫 번째 불을 낸 혐의를 받는 B씨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실화염 인정하시나요? 경찰은 A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했고 B씨로부터는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평면 산소에서 발생한 첫 산불은 바람을 타고 청송과 영덕까지 번졌고 안개면 과수원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산불은 안동 하회마을 일대로 번져나가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산불로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3,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아직도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가정으로 얘기하면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았던 겁니다. 이유를 보니 우리나라 성장의 큰 축을 담당한 수출이 감소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창용 총재는 이미 경제성장률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오래됐고 또 여러 기타 요인이 있어서 1, 4분기 성장률도 좀 상당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커서 경고는 현실화되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지난 2월 예상치보다 무려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난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5%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자 3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 늪에 빠진 겁니다.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충격 때도 없었던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을 보이며 사실상 성장이 멈춘 건데 한은도 예상하지 못한 성적표였습니다. 2월과 3월로 오면서 예를 들어 경제 심리가 개선되는 이런 영향에 힘입어서 회복하는 모습을 기대했었는데요. 경제활동 회복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탄핵 정국과 미국 관세 정책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안 좋았고 이례적인 대형 산불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동안 성장의 큰 축을 담당한 수출은 1.1% 줄었고 내수는 건설 투자가 3.2%, 설비 투자가 2.1% 감소하며 부진을 이끌었습니다. 그나마 12조 원 추경이 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릴 거란 분석이 있지만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소비는 해외로 빠지고 있고 투자도 지금 해외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경으로는 이제는 물가만 높아질 뿐이고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도 한은 전망치인 1.5%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5%로 낮췄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처럼 안 좋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나란히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 관세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거여서 역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최대한 방어를 해야겠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AI 칩에 쓰이는 주력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엔비디아 등에 완판하고 6세대 샘플까지 세계 최초로 공개한 SK하이닉스. 이런 막강한 지배력은 실적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만 7조 4,405억 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으로 1분기 기준으론 역대 최대치입니다. 미국 관세 폭탄에 대비해 미리 재고를 쌓아두려는 수요에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어난 점도 깜짝 실적에 한몫했습니다. 국내 1위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역시 미국 자동차 관세의 여파에도 역대 1분기 기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이브리드 판매가 크게 늘어난 데다 환율 효과까지 더해진 덕분으로 경쟁사인 미국 테슬라의 1분기 순이익이 71% 급감하며 부진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관세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가는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진 미지수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 6세대 HBM 조기 양산 카드를 꺼냈고 현대차도 현지 생산 대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방어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불확실한 대외 환경을 고려하여 수익성이 확보되는 제품 중심으로 투자 효율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미국 밖에서 생산해온 물량을 미국 내 공장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기업들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미 양국의 관세 협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돌발 변수와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협상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협의는 약 1시간 뒤인 한국 시각으로 밤 9시, 이곳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부터 재무부 청사에서 1시간가량 진행됩니다. 25% 상호관세 철폐 여부를 가늠할 첫 탐색전 성격의 회담입니다. 무역 불균형과 비관세 장벽, 그리고 조선 에너지 산업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가운데 미국 측은 통상과 방위비 문제를 연계하려는 기류도 보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돌발 발언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회 연설에서도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90일 관세 유예 기간이 있고 차기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어 신중한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속에 서둘러 성과를 내려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밀리는 분위기라는 지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5%까지 인상했던 대중 관세에 대해 조정을 시사하며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중국과의 장기 대치가 오히려 미국에 불리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 3주 안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새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인하 가능성을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I'd say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wouldn't you say? I think so. Over the next 2-3 weeks, we'll be setting the number, and we're going to pick. Could be for China too. Could be for China. 미 재무부도 현재 관세 수준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빅딜 가능성을 열어놨고 일부에선 대중관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관세 전쟁의 불똥이 떨어진 곳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트럼프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지 않고 동맹국이 이득을 봤다면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바꾸거나 심할 경우 철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도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에도 이익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만족할 만한 관세가 아니라면 안보에 비용을 전가시키겠다. 트럼프 정부의 생각은 확고해 보입니다. Offering security guarantees and open markets, then our allies must step up with stronger commitments to shared defense. 여차하면 돈이 많이 드는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 전망까지 나오자 미국 정가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Do you think that a 25% tariff on South Korea empowers our allies and partners? God forbid there is a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God forbid the Chinese do cross the Taiwanese Straits. Would you rather have 45 or 50,000 American troops on the peninsula, or would you rather have 30?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냉정한 현실 분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위협인 중국을 상대하려면 전략적으로 주한미군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합니다. But think about it from an American perspective. Where geographically can you put U.S. forces to be prepared against China that is more effective than in South Korea? The question of whether U.S. forces in Korea could be used for contingencies outside of Korea. I think they're going to have to deal with this question of strategic flexibility again. 관세 전쟁의 여파가 주한미군까지 도달했지만 전략적인 중요성이 큰 만큼 철수에까지 이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중국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승용차가 학생들을 향해 돌진해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선 지난해 말 차량이 초등학교 등굣길을 덮치며 30명이 다쳤었는데 이번엔 하굣길이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앞 도로에 학생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주변에서 쓰러진 학생들을 부축해보지만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간신히 부상을 피한 한 학생은 서둘러 달아납니다. 학교 시간대인 그제 오후 5시 45분쯤 중국 저장성 진화시의 한 초등학교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학생과 경찰을 포함해 최대 10명 이상이 숨졌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후난성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 앞에서 승합차가 돌진해 30명이 다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건은 78명의 사상자를 낸 광둥성 주아이시의 차량 돌진 사고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 당국은 시민들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온라인과 SNS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MBN 보도국 최형규, 이규현, 신영빈 기자가 한국체육기자연맹이 선정한 2025 1분기 체육기자상 보도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소속팀과 연맹의 갈등 속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했다가 징계 위기에 놓인 귀하 선수들의 사연을 연속 보도해 대한체육회의 진상조사를 끌어내는 등 선수들의 권익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세영과 배드민턴 대표팀이 세계 혼합 단체 선수권 우승을 꿈꾸며 대회 장소인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박주봉 신임 감독과 함께 환한 미소를 지은 안세영 선수. 코치진과 불화설에 휩싸였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며 더할 나위 없이 쾌청한 하루였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올라 야외 활동하기에 적당했는데요. 다만 오늘 밤 사이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양구와 봉화 등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낮에도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내일도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에 초속 15m 안팎, 산지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또 동쪽 지역은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춘천은 4도가 되겠고 낮 기온은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20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